칭시 고등학교 안 유키라는 학생의 각성치가 0으로 발표되었다. 이 말을 들은 유키는 충격에 빠져 움직일 수 없었다. 근처 남학생들은 그가 신에게 버림받았다고 속삭이기 시작했고 여학생들도 왜 저런 애가 우리 학교에 다니는지 의문을 품었다. 갑자기 학과장이 나타나 유키는 각성할 운명이 아니며 자신은 학교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유키에게 냉혹하게 자퇴를 명령했고 유키는 더욱 큰 충격에 빠졌다. 그러자 그는 각성치가 낮은 학생이 자퇴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더 잇기 전에 돌멩이 하나가 그의 머리를 때렸다. 그는 서둘러 뒤돌아 누가 그랬는지 물었지만 불행을 가져올 테니 떠나라고 명령하는 불량배들만 보일 뿐이었다. 곧 다른 학생들도 그를 둘러싸고 그의 퇴학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모두에게 멈추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바로 릴리라는 학생이었다. 그녀는 또한 함께 공부했던 사람에게 너무 무정하다며 그들을 꾸짖었다. 하지만 불량배들은 그녀 역시 각성에 실패할지도 모르니 유키를 피하라고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릴리는 그들의 협박을 무시하고 유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또한 시험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각성치는 단지 참고일 뿐이니 포기하지 말라고 그를 독려했다. 역사적으로 높은 수치를 가진 사람이 실패하고 낮은 수치를 가진 사람이 축복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유키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3000년 전 괴물이 나타났고 인류는 그들에게 핵무기를 사용하려 했지만 그들은 살아남아 더욱 강해졌다. 그 모든 괴물들 사이에서 4명의 수왕이 태어났다. 그들의 지휘 아래 인류의 영토는 빠르게 정복되었고 문명은 멸망 직전에 이르렀다. 하지만 절망의 정점에서 2개의 신성한 조각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때부터 인간들은 조각상에 기도했고 높은 수치를 가진 자는 축복을 얻었고 낮은 수치를 가진 자는 평범하게 남았다. 12하인 자들은 신에게 버림받았다고 불렸기에 유키는 자신을 제외한 인류가 여전히 신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어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시스템을 불러냈다. 릴리를 보며 그는 자신에게 각성 능력은 없지만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릴리의 정보를 확인하려 했지만 그녀의 레벨은 그의 권한을 넘어 잠겨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시스템을 가진 전생자이며 괴물을 죽여 레벨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런 각오로 그는 학교를 떠나며 100일 후 각성의 날에 그들을 놀라게 해주겠다고 맹세했다. 또한 그는 힘이 신이 아닌 자신의 시스템에 있다고 믿었기에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을 불러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모든 능력치가 아직 1레벨이라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는 약한 재능에 갇힌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괴물을 죽임으로써 쉽게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는 레벨링을 시작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러고는 손을 들어 땅을 가리키며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사실 아래를 기어가는 개미들을 향해 있었다. 개미 한 마리가 이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갑자기 시스템이 개미는 레벨이 없으며 한 마리를 죽이면 0.1의 경험치만 얻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시스템은 효율성을 조언했고 그는 개미를 한 마리씩 죽이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인정했다. 다행히도 그는 항상 살충제를 가지고 다녔다. 그는 개미들에게 살충제를 뿌렸고 개미들이 죽을 때마다 0.1의 경험치를 얻었다. 그가 무자비하게 개미들을 박멸하는 동안 한 노인과 아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을 본 아이는 개미들이 보복할지 물었고 할아버지는 그런 행동은 배우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유키는 시스템의 알림을 듣고 갑자기 멈췄다. 시스템은 그가 개미 100마리를 죽여 개미의 괴력을 얻기 위한 10,000마리 사살 임무를 해제했다고 알렸다. 보상으로 스킬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그는 서둘러 임무를 수락했다. 하지만 1시간 후 그는 개미를 죽이는 것이 시간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지치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예상치 못하게 시스템은 그가 2레벨에 도달한 것을 축하하며 2개의 능력치 포인트를 주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상태창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어디에 배분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보상이 개미의 괴력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힘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판단하여 2포인트 모두 힘 능력치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곧이어 그의 힘이 3레벨로 오르면서 그는 온몸에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 후 그는 다시 개미 박멸을 시작했고 노인은 아이에게 유키 같은 사람을 피하라고 일깨워 주었다. 끝없는 분사 끝에 시스템은 마침내 10,000마리의 개미를 죽였다고 보고했다. 그는 임무가 끝났다는 것에 놀라며 자신이 얻은 보상을 재빨리 살펴보았다. 그는 개미의 공공의 적칭호를 얻었고 이로 인해 개미들은 그를 공격하지만 힘의 절반을 잃게 되었다.
그는 개미의 괴력을 살펴보았고 그것이 2시간의 재사용 대기 시간과 함께 3분 동안 자신의 힘을 10배로 증폭시킨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 스킬이 강력한 적과의 전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것을 상상하며 흥분을 느꼈다.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에 만족하며 그는 그 스킬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그가 화면을 만지자 에너지의 파동이 화면에서 흘러나와 그의 몸으로 들어갔다. 그는 눈을 감으며 힘이 자신에게 전달되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그는 눈을 떴고 그 과정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것을 잠시 제쳐두고 근처 나무의 스킬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그는 전투 자세를 취하고 온몸에 힘을 모았다. 주먹을 들어 올려 그는 강력한 펀치를 날렸다. 그 힘은 압도적이어서 나무가 날아가 버렸다. 끝났을 때 부러진 나무 줄기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의 주먹을 보며 이런 펀치라면 마이크 타이슨조차 압도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음날 학교에서 유키는 또다시 돌멩이의 표적이 된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돌멩이가 그의 머리를 때리기 전에 그는 재빨리 피하고 맨손으로 그것을 잡았다. 그는 화를 내며 뒤돌아서 누가 던졌는지 확인했다. 근처에 불량배가 비웃으며 유키에게 떠나지 않으면 다음 돌멩이는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키가 움직이지 않자 그들은 정말로 머무를 작정인지 따져 물었다. 놀랍게도 그는 손에 든 돌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는 맨손가락으로 힘들이지 않고 그것을 부쉈고 불량배들은 경악했다. 그는 또한 가방을 땅에 떨어뜨리고 불량배 중 한 명에게 달려들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엄청난 힘으로 불량배의 배에 주먹을 날렸다. 불량배의 표정은 충격과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럼에도 그는 신에게 버림받은 유키가 그런 힘을 가졌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 했다. 유키는 힘을 조절했다고 차분하게 말하며 자신의 말을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는 먼저 각성자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두 번째는 다음에 그들이 자신을 건드리면 자비를 보이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불만 있는 사람은 누구든 앞으로 나오라고 도전했다. 하지만 불량배들은 재빨리 도망쳤고 유키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가 겁쟁이들이라고 중얼거릴 때 릴리는 모든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녀는 신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각성하기도 전에 그런 힘을 가졌다는 것에 놀랐다. 이후 수업 시간에 유키는 모두에게 집중하라고 지시하는 선생님의 말을 듣는다. 선생님은 칭씨가 얼굴 없는 남자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법 집행기관이 위협을 제거할 때까지 혼자 다니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말을 들은 유키는 얼굴 없는 남자가 시멘트로 만들어진 D급 거인이며 쳐다보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떠올렸다. 덧붙여 선생님은 그것이 둔하지만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경고했고 학생들은 따랐다. 하지만 유키는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집에서 그는 칼을 꺼내 흰 닭을 도살하기 시작했고 한 마리당 1의 경험치를 얻었다. 닭 한 마리를 손에 들고 그는 그것들을 계속 살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시스템은 그가 전투 생물을 죽인 후 공간 인벤토리를 잠금 해제했다고 알려주었다. 게다가 시스템 상점도 잠금 해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1대10의 교환 비율을 보여주는 골드 거래 시스템을 활성화했다. 이것을 보자 그는 시스템이 죽일 때마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았고 재빨리 골드를 현금으로 교환했다. 순식간에 한 골드가 현금으로 전환되었다. 돈을 응시하며 그는 강력한 생물만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험치와 골드를 준다는 것을 알았다. 이를 염두에 두고 그는 힘을 향한 다음 단계로 더 많은 흰 닭을 사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시장에서 그는 돈을 건네며 모든 닭을 사겠다고 선언했다. 막닭 한 마리를 잡으려던 주인은 현금을 보고 즉시 멈췄다. 유키는 기쁘게 닭들을 가지고 떠났다. 그는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는 칼을 꺼내 다음으로 닭들을 노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죽일 때마다 1의 경험치를 여러 번 얻었다. 시스템은 곧 그가 3레벨로 레벨업한 것을 축하하며 2개의 능력치 포인트를 보상으로 주었다. 만족스러웠지만 그는 이제 닭을 죽이는 것으로는 거의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칼과 죽은 닭을 든 채 돌아섰다. 놀랍게도 한 어린 소녀가 그를 쳐다보며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소녀를 겁먹게 했고 울음을 터뜨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엄마를 부르며 도망가면서 그를 변태라고 몰아세웠다. 유키는 당연히 당황했지만 소녀의 엄마가 빗자루를 든 채 나타나 누가 자기 딸을 괴롭혔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서둘러 모든 것이 오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엄마의 분노는 더욱 거세질 뿐이었다. 그녀는 빗자루를 들어 그를 계속해서 때렸고 그는 두려움에 비명을 질렀다. 결국 그는 땅에 만신창이가 되어 누웠고 공개적으로 닭을 도살하는 것은 위험하며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그는 두 남자가 퀸의 도축장에서 일꾼들이 또 그만뒀다고 말하는 것을 엿들었다. 한 명은 도축업자가 다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지만 일꾼이 줄어도 장사는 번창했다. 이 말을 들은 유키는 진작에 도축장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의아해했다. 그는 두 남자에게 모습을 드러냈지만 여전히 칼을 든 채 무언가 물어봐도 되냐고 물었다. 그의 모습에 놀란 그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두 사람은 결국 귀신이 나타났다고 소리치며 도망쳤다. 이것을 보고 그는 칼을 옆으로 던지며 단지 도축장에서 일꾼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도축장에서 유키는 일자리에 지원하기 위해 이력서를 제출했다. 사장이 이력서를 검토하며 이전 도축업자가 손을 다친 후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사장은 자신의 가게는 작은 사업체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유키는 재빨리 월급은 원치 않으며 사업 거래만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사장은 즉시 돈을 떠올렸다. 유키는 각성을 준비하기 위해 가축을 대량으로 구매했다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사장은 그가 어떻게 그 많은 양을 혼자 다 먹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반 친구들이 많다며 한 푼도 낭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요청이 있었다. 사장은 궁금해하며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래서 그는 담력을 훈련하기 위해 도축을 직접 처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곧이어 그는 닭을 도축하기 시작했고 한 마리당 1의 경험치를 얻었다. 그는 또한 이것이 효율적인 레벨업 방법이라는 것을 보고 만족감을 느꼈다. 게다가 그는 더 큰 동물이 더 많은 경험치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의 시선은 근처에서 조용히 풀을 뜯고 있는 소에게로 향했다. 그는 소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이것이 자신의 의무이자 힘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감지하고 갑자기 뛰어올라 도망쳤다. 그것이 탈출하려는 것을 보고 유키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어차피 자신에게 죽게 될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래서 그는 손에 칼을 든 채 추격하며 멈추라고 소리쳤다. 소는 성공적으로 출구로 달려갔지만 무언가 잘못된 것을 눈치채고 갑자기 멈췄다. 위를 올려다보니 소는 높은 주변 벽을 발견하고 긴장해서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유키는 이것을 보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앞으로 점프하여 재빨리 거리를 좁혔고 단호한 칼놀림으로 소의 생명을 끝냈다. 소는 곧 생명 없이 땅에 쓰러졌고 유키는 그 위에 서서 고작 소 한 마리가 감히 자신의 결의에 저항했다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생각하자 그는 흥분해서 웃음을 터뜨렸다. 갑자기 시스템은 그에게 30의 경험치와 소 데이터를 알렸고 이는 더 강한 생물이 그를 빠르게 성장시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바로 그때 사장이 와서 유키가 도축을 위해 태어난 것 같다고 씁쓸하게 감탄했다. 하지만 유키의 표정은 근처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자 갑자기 변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사장에게 돌아섰고 그것이 짐승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사장은 그것이 외눈박이 늑대라고 밝혔다. 이 말을 듣자 유키는 짐승의 존재에 흥분하며 그것을 보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 후 사장은 그를 짐승의 우리로 안내했다. 유키는 마침내 120의 전투 능력을 가진 10레벨 외눈박이 늑대를 보았다. 그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느꼈고 시스템은 그 속도로 인해 희생자는 결코 도망칠 수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유키의 긴장된 모습을 보고 사장은 친척들이 그것을 잡았으며 그 고기는 영양가가 높아 비싸게 팔린다고 설명했다. 유키는 이 말을 듣고 그것을 죽이면 상당한 경험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재빨리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사장에게 한반 친구가 각성의 날을 위해 그 짐승을 사고 싶어 한다며 가격을 물었다. 사장은 최소 5만은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유키는 그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직접 늑대를 죽인다면 경험치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골드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사장에게 그것과 싸우면 담력을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지만 사장은 그 짐승이 치명적이니 무모한 생각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유키는 그저 미소 지으며 그런 상황에 대비했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결국 10의 공격력을 가진 그의 돼지 도살검이 그의 비장의 무기였다. 그리고 그의 스킬을 더하면 그는 늑대를 물리치고 레벨업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 순간 늑대는 안절부절 못하며 사슬을 격렬하게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힘의 폭발로 늑대는 사슬을 끊고 유키를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유키는 타이밍이 완벽하다고 믿고 재빨리 자신의 괴력 스킬을 활성화했다. 이것을 지켜보던 놀란 사장은 조심하라고 소리쳤지만 늑대는 이미 맹렬하게 돌진했고 유키는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성공적으로 짐승의 몸에 칼을 깊숙이 찔러 넣어 땅에 쓰러뜨렸다. 이 성공 이후 유키는 사장을 향해 자신이 생각보다 용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장은 쓰러진 늑대를 바라보며 유키가 고작 칼 한 자루로 그것을 죽였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했다. 감명받은 사장은 그를 타고난 도축업자라고 부르며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허락했다. 시스템은 또한 유키에게 2번 레벨업하여 5포인트를 얻었다고 알려주었고 이는 그를 기쁘게 했다. 게다가 그는 늑대의 발톱이라는 장비를 얻었다. 그것은 50의 공격력을 부여했지만 사용하려면 10레벨이 필요했다. 자신이 5레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당분간 그것을 장착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갑자기 사장은 이제 늑대가 그의 것이라고 강조하며 5만의 거래를 마무리했다. 유키는 재빨리 돈을 지불하고 앞으로 짐승이 잡히면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사장은 동의했다. 다음날 학교에서 유키는 늑대 한 마리를 통째로 먹는 식사가 얼마나 성대할지 무심코 상상했다. 갑자기 선생님이 무술가와 약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은 각성자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며 무술가는 전투를, 약사는 치유를 전문으로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키의 마음은 살 수 없는 상점의 장비로 향했고 그는 도축업자로서 짐승을 죽여야만 현금과 경험치를 벌 수 있다는 사실에 갇힌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갑자기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고 그는 재빨리 돌아섰다. 릴리가 그에게 필기하라고 재촉하며 각성자에게는 이 수업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자 그는 깜짝 놀랐다. 이에 그는 자신은 반드시 각성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릴리는 그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다. 그 순간 분필 한 조각이 교실을 가로질러 날아와 그의 이마를 때렸다. 그러자 선생님은 수업 중에 잡담을 그만두라고 엄하게 명령했다. 얼마 후 마침내 수업이 끝났고 유키는 혼자 걸어나갔지만 릴리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산만한 상태를 기억하며 그녀는 반장으로서 그를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날 오후 그녀는 그가 집에 가는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명랑하게 걷는 것을 보고 그녀는 자신이 그의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나 싶었다. 잠시 후 그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녀는 그 건물을 보고 의심을 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곳으로 다가가 문을 밀어 열었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그녀는 긴장감을 느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녀는 충격으로 눈을 크게 떴고 그 장면을 목격한 후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다. 시야가 선명해지자 그녀는 근처에 서 있는 사람의 형체를 발견했지만 가슴 앞부분을 누르는 손길을 느끼자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다. 놀라고 당황한 그녀는 즉시 유키의 뺨을 때리며 변태라고 소리쳤다. 그녀의 강한 손길에 그는 비틀거리며 땅에 넘어졌고 그는 그저 자신일 뿐이라고 재빨리 설명했다. 그것을 깨닫자마자 그녀는 화를 내며 그가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따져 물었다. 유키는 그녀가 자신의 돼지 도축을 방해하고 피를 뒤집어 씌웠다며 화를 냈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마침내 근처에 죽은 돼지가 놓여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녀가 기절한 것에 놀라 숨을 쉴 수 있도록 가슴을 눌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그녀를 더욱 얼굴 붉히게 만들었고 아무도 그가 돼지를 도축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니 그만하라고 재촉했다. 그렇게 말하고는 왜 돼지를 도축하러 여기에 왔냐고 물었다. 유키는 가난해서 도축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뒤 왜 따라왔냐고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려 했지만 걱정돼서 그랬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말을 멈췄다. 그래서 그녀는 학교 박물관 견학에 대해 말하며 그에게 꼭 오라고 재촉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이 세계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이곳의 역사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가슴을 툭툭 치며 반드시 가겠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이에 만족하며 떠나려고 돌아섰다. 하지만 나가기 전에 그녀는 그를 쏘아보며 오늘 있었던 일은 절대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 말에 그는 초조하게 동의했다. 그녀는 서둘러 문을 세게 닫았고 그는 잠시 멍해졌다. 조금 걸어간 후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깨닫고는 갑자기 멈춰서서 쪼그려 앉았다. 다음 날 버스 안에서 선생님은 박물관 견학이 마수의 기원과 각성자의 역사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듣자 학생들은 인류를 구한 교황과 무신을 칭송했다. 릴리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유키는 그녀의 표정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여무신을 존경하는지 궁금해서 물었다. 그 말에 그녀는 그렇다고 선뜻 인정했다. 그녀는 또한 그 여신처럼 마술을 베고 인류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말에 그는 그녀가 신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해졌고 그녀는 신들이 인간에게 각성자로서의 힘을 주는 것과 같은 흔적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그녀의 말을 듣고 그는 질문이 있다며 전 세계에 수많은 신상이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9개의 도시가 광대하지만 그들의 도시만이 유일하게 신상이 없다고 했다. 릴리는 제대로 공부했다면 그런 어리석은 질문은 하지 않았을 거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첫 2 신상은 오래전에 내려왔고 많은 신상이 그 뒤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변하지 않은 하나의 신상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신상들이 각성자를 만들어냈지만 그들의 광대한 도시에 신상이 없는지는 모른다고 인정했다. 그 때문에 신에게 버림받은 땅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이에 충격받은 유키는 이 세계의 현실이 이전 세계와 너무나 다르고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선생님이 박물관에 도착했다고 알리자 생각이 끊겼다. 안으로 들어서자 선생님은 조용히 하고 전시물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전시장을 거닐며 릴리는 존경의 눈빛으로 무신을 바라보았다. 유키는 차분한 반장이 누군가를 그렇게 깊이 존경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여신은 특별하다며 마수왕이 교황과 휴전협정을 맺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누군가 그들 뒤에 나타나자 분위기는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유키는 즉시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릴리를 가까이 끌어당겼지만 그녀는 오해를 살만한 행동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그는 그녀의 항의를 무시하고 조심하라고 재촉하며 그녀를 감쌌다. 그는 또한 그 의문의 인물이 자신에게 불안한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근처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곧 미동도 없이 서 있는 키 큰 사람을 알아차렸다. 그 인물은 망토가 벗겨질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얼굴 없는 기괴한 몸이 드러났다. 이것을 본 릴리는 그것이 얼굴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보고 몸을 떨었다. 그 생물은 즉시 모두를 놀라게 하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심지어 박물관을 휘저으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키는 얼굴 없는 자의 쩍 벌어진 입은 여전히 특징이라 중얼거리며 릴리를 들어 올렸다. 학생들은 박물관 안에서 어떻게 마수가 나타났는지 이해하지 못해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한편 유키는 릴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고 일 선생님을 도와 대피시키라고 말한 뒤 자신은 마수와 맞섰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얼굴 없는 자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이므로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갑자기 윌 선생님이 도착해 릴리에게 가자고 재촉했지만 그녀는 유키가 아직 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생님이 그가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그가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이제 레벨 5가 된 유키는 자신감 있게 마술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얼굴 없는 자가 학생 한 명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먼저 그 생물의 상태를 확인했고 레벨 7의 지능은 낮지만 방어력은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더 빠르고 기술이 뛰어나다고 생각했기에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마수의 주위를 돌며 주의를 끌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근처에 착지하여 마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 후 그는 의도적으로 마수의 주의를 끌었고 남은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마수를 유인할 계획을 조용히 세웠다. 그 순간 마수가 그를 발견하고 큰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는 그를 향해 돌덩이를 던졌다. 이것을 본 유키는 그 속도에 놀랐지만 돌이 대신 벽에 부딪히면서 간신히 피할 수 있었다. 그는 또한 지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마수가 어떻게 장거리 공격을 할 수 있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벽에 난 커다란 구멍을 보며 그는 마수의 엄청난 힘에 감탄하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그 뒤에 있는 방이 여자 화장실이라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그는 즉시 변태로 몰렸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어쨌든 그는 다시 마수에게로 주의를 돌렸다. 그는 마수가 더 큰 바닥 조각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대한 바위가 그를 향해 날아오자 그는 마침내 엄청난 힘을 발동시켰다. 그 기술은 엄청난 힘으로 그의 주먹에 솟구쳤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주먹질로 바위를 산산조각냈다. 그러자 모든 조각이 그를 지나 흩어졌다. 그 후 그는 다시 주먹을 들어 압도적인 힘으로 마수의 얼굴에 박아 넣었다.
그 충격으로 마수는 날아가 근처 벽에 부딪혔다. 마수가 힘없이 땅에 쓰러지기 전 유키는 벽이 천천히 그 몸 위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마침내 죽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수는 곧 잔해 속에서 일어났다. 유키는 이기기 위해서는 높은 방어력을 뚫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시스템의 상점을 열어 무기를 구매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시스템은 구매 가능한 아이템들을 표시했다. 창천검은 레벨 10에 50번 공격에 200골드였지만 영원의 검은 500골드에 60번 공격을 제공했다. 레벨 제한에 막힌 그는 제한 없는 무기를 집었다. 동시에 그는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의 비밀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 후 그는 영원의 검을 구매했다. 검을 손에 넣자마자 그는 칼날을 들어 마수에게 영원의 일격을 날렸다. 마수는 반격하려 했지만 유키는 재빨리 움직여 엄청난 힘으로 그것을 내리쳤다. 이번에는 마침내 방어력이 깨진 것을 감지하고 즉시 엄청난 힘을 다시 발동시켰다. 그리고는 주먹으로 결정타를 날렸다. 마수의 몸은 순식간에 산산조각나 폭발했고 그 잔해는 공중으로 흩어졌다가 땅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유키를 부르는 릴리의 목소리가 박물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곧 당국 관계자들과 함께 도착하여 얼굴 없는 자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 그 말에 유키는 이제 전시실 곳곳에 있다고 침착하게 말했다. 갑자기 시스템이 그가 레벨 6에 도달했으며 이제 평범한 마수로는 부족하다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당국 관계자들이 그에게 혼자서 마수를 물리쳤는지 물었다. 그는 별로 어렵지 않았다고 무심하게 대답했다. 이 말을 듣고 경찰관은 그들에게 현장을 조사하는 동안 학교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키는 떠나면서 각성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힘이 무술가들에 필적한다고 중얼거렸다. 나중에 학교로 돌아오자 젠 교장 선생님은 그들의 학생이 혼자서 얼굴 없는 자와 맞섰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유키는 여전히 자신이 단지 조금 더 강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맨손만으로는 얼굴 없는 자를 파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장 선생님은 유키를 법 집행 3팀장에게 소개했고 그들 앞에 앉아있는 남자가 바로 세인 팀장이었다. 세인의 심각한 표정을 본 젠은 학교의 희망인 유키를 겁주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세인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경찰관으로서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이를 안 유키는 얼굴 없는 자가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즉시 세인의 관심을 끌었고 그는 그것에 대해 물었다. 그래서 유키는 얼굴 없는 자는 보통 혼자 움직이는데 이놈은 붐비는 박물관에 나타났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이 말을 듣고 세인은 일어서서 다른 것은 없냐고 물었다. 유키는 그 마수가 마치 무언가를 찾듯이 홀을 돌아다녔다고 계속 설명했다. 세인은 이 말을 듣고 짧게 한숨을 쉬며 협조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세인이 손을 내밀자 유키는 겸손하게 악수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곧 세인의 악력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는 또한 세인이 자신의 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유키도 그의 힘을 확인하기 위해 맞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동시에 세인은 유키의 평온한 얼굴을 보고 그가 타고난 힘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한편 유키는 평범한 사람을 훨씬 뛰어넘는 세인의 각성된 힘에 충격을 받았지만 세인의 동료가 그를 찾으러 급히 들어오면서 그들의 대화는 끊겼다. 세인은 재빨리 그 남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 남자는 즉시 처리해야 할 서류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를 알게 된 세인은 재빨리 유키의 손을 놓았다. 이어서 그는 유키에게 떠나라고 재촉했고 유키는 이에 약간 짜증이 났다. 유키가 떠난 후 세인은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눈에 띄게 놀랐다. 이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곧 문제가 닥칠 것이라고 알릴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늦게 유키는 자신을 위해 진수성찬을 준비했다. 음식을 바라보며 그는 허거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라고 느꼈다. 특히 사나운 마수에 고기가 들어있을 때는 더욱 그랬고 그는 재빨리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고기가 비싼 데는 이유가 있었기에 그의 표정은 즉시 흥분으로 밝아졌지만 갑작스러운 시스템 알림으로 음식이 힘과 방어력을 높여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알게 된 그는 열정적으로 계속 먹으며 꾸준히 더 많은 포인트를 얻었다. 그렇게 그는 오늘 얻은 것을 확인하기로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인벤토리를 열었을 때 그는 눈앞의 광경에 깜짝 놀랐다. 작은 포션은 5분 안에 체력 100을 회복시키고 큰 포션은 즉시 회복시킨다. 그는 그것들이 자신의 지구력을 높여준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효과를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는 시험 삼아 작은 포션을 먼저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거의 즉시 그는 몸 안에서 따뜻한 기운이 휘젓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밖에서 소리가 들리자 그의 집중력은 깨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 틈새로 엿보았다. 그곳에서 그는 누군가 자신의 식탁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사람을 걷어차며 정체와 목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알아본 다음 순간 그의 험악한 표정은 사라졌다. 그의 공격이 닿기 전에 그는 그것이 릴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릴리는 그의 행동을 보고 격분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뺨을 때리며 심하게 꾸짖었다. 그 후 그는 그녀가 올 줄 몰랐다며 왜 노크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녀는 계속 먹으면서 그가 문을 잠그지 않았고 마수 고기가 너무 유혹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 고기를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고 그는 도축장에서 샀다고 말했다. 그건 그렇고 그는 왜 자신을 보러 왔냐고 물었다. 그러자 릴리는 음식을 내려놓고 진지해졌다. 그녀는 그가 얼굴 없는 자를 파괴했을 때 녹색빛이 멈추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마수가 혼자가 아니라 조종당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그녀의 말은 그로 하여금 얼굴 없는 자가 정말로 조종당했는지 궁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다른 것들을 조종할 수 있는 마수 코드 359를 언급하며 자신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그가 거에 듣지 않고 먹는데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집중하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이제 다 괜찮다고 대답했다. 이 말에 그녀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그는 그녀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당국에서 조사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 집행기관이 팀장과 함께 신속하게 도착했으며 이는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얼굴 없는 자가 왜 위험을 무릅쓰고 박물관에 나타났는지 궁금해했다. 이 말을 듣고 릴리는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했다. 그녀는 그것이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중얼거렸다. 유키는 이에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것이 비극적인 역사를 가진 칭박물관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래전 약한 도마뱀 한 마리가 불행하게도 꼬리를 잃었다. 호수로 기어갔을 때 몸이 검게 변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집은 커졌고 이웃들은 그 먹이가 되었다. 그것은 지능과 힘을 얻었고 그 검은 안개는 모든 생물을 떨게 만들었다. 수천 년간의 싸움 끝에 그 지역의 마수왕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강해지기를 갈망했고 멀리서 훨씬 더 큰 기운을 감지했다. 그 존재에 이끌려 도시로 갔고 인간을 삼키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믿었다. 마수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때 교황이 나섰다. 교황이 진을 치고 그 시체를 도시 아래에 봉인했을 때 마수왕은 패배했다. 칭신은 바로 그 전쟁터의 황무지 위에 세워졌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유키는 최근 사건이 몰락한 마수왕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릴리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지만 팀장의 존재가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대답했다. 유키는 이미 보스와 관련된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낀다. 갑자기 릴리는 그의 의심을 풀어주고 식사를 대접해준 것에 감사하며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또한 앞으로 조심하라고 상기시켰고 그는 그녀를 배웅하기로 했다. 다음날 학교에서 일 선생님은 얼굴 없는 자가 사라졌으니 당황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학생이 정말로 13명의 얼굴 없는 자가 잡혔냐고 물었고 이는 유키의 주의를 끌었다. 일은 얼굴 없는 자들이 활동 중임을 확인하고 모두에게 집에 머물라고 말했지만 유키는 감염된 마수가 아직 감당할 만한 수준이지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키는 모든 것을 팀장에게 맡길 수 없으며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갑자기 윌이 내일 장 특사가 방문할 것이며 모두가 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 소식에 여학생들은 특사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의 행운이라고 느끼며 즉시 흥분했다. 한편 남학생들은 자신들의 고등학교가 그렇게 유명해졌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릴리는 산 특사가 중국에서 3위 안에 드는 인물이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이 말을 듣고 유키도 불안감을 느꼈지만 시스템이 그를 방해하며 레벨 10의 직업을 바꿀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레벨 10이 큰 폭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축은 너무 적은 경험치를 주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는 전화를 받았지만 몇몇 학생들이 그의 촌스러운 벨소리를 비웃었다. 그는 그들을 무시하고 전화를 받기로 했다. 전화기 저편에서 사장님은 희귀한 마술을 구했다고 알려주었다. 이 말을 듣고 유키는 즉시 어떤 종류인지 물었다.
사장님은 그것이 머리 셋 달린 그리핀이며 극도로 희귀한 생물이라고 대답했다. 유키는 그것이 높은 등급이라는 것을 재빨리 떠올리고 어디서 왔는지 물었다. 사장님은 친구가 3마리를 잡았다며 수컷은 80만, 암컷은 50만의 가격을 매겼다고 말했다. 유키는 즉시 동의했고 사장님은 올 때 돈을 가져오라고 상기시켰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여전히 50만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가 더 생각하기도 전에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그가 돌아보자 릴리가 있었고 그녀는 언제쯤 딴 생각을 그만둘 거냐고 재빨리 물었다. 그는 돈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며 일자리를 부탁했고 그녀는 정말로 필요한지 물었다. 그 말에 그는 그녀가 어떤 일을 도와주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한 것을 생각하며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부자라는 사실에 놀랐다. 전에는 전혀 그런 티를 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의 일이 무엇이든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재빨리 확신시켰다. 그는 또한 다른 일을 하겠다고 제안했고 이는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릴리는 그의 표정을 보고 자신은 그에게 관심이 없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는 단지 귀찮은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하며 그녀가 무엇을 상상했는지 물었다. 릴리는 재빨리 그의 임무로 화제를 돌려 내일 하루 종일 자신과 동행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그녀의 요청에 혼란스러워했다. 다음날 박물관에서 2개의 우뚝 솟은 조각상이 그들 앞에 서 있었다. 릴리는 시간을 들여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렸다. 한편 유키는 이들이 가장 숭배받는 신들 여호와와 제우스라는 것을 떠올렸다. 그는 또한 릴리를 힐끗 보며 그들이 없었다면 지구가 마수들의 안식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로 단지 자신을 기도회에 참여시키기 위해 그렇게 큰 돈을 썼는지 궁금했다. 릴리는 기도 수업이 각성 확률을 높여주지만 그가 계속 빠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그가 각성하면 자신도 그 행운을 나눠받아 자신의 확률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키는 약간의 행운 상승을 위해 50만 원을 쓰는 것은 부자들에게나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근처의 초상화 앞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한 소녀를 발견하고는 초상화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물었다. 릴리는 원시 보석은 희귀해서 대부분 대신 조각상이나 초상화에 기도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가 원시 보석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자 그녀는 수업을 빼먹는다며 그를 꾸짖었다. 그녀는 이어서 원시 보석은 신상에서 나온 돌이며 그것으로 만든 조각상은 신자들을 축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평범한 조각상이나 초상화 앞에서 기도하면 각성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키는 신을 믿지 않았고 오직 레벨을 올리고 강해지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세계에서 중국의 신이 없다는 사실도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릴리에게 중국 신에 관한 전설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중국은 신들에게 버림받은 땅으로 여겨지며 신성한 전설이 남아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모든 문명에는 그 땅과 관련된 전설이 있었기에 이 대답은 그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신들이 한때 존재했지만 그들의 전설이 사라졌거나 지워졌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리고 중국인으로 온 이상 그는 이 땅의 진실을 밝힐 책임감을 느꼈다.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는 볼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떴다. 릴리는 그가 더 이상 기도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각성은 결코 쉽지 않다고 상기시켜 주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는 각성에 실패하더라도 신들을 뛰어넘겠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의 대담한 선언에 그녀는 혼란스러워했고 그가 미쳤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유키는 이미 밖으로 나가 이제 힘을 더 키울 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후 도살장에서 우리들은 부적으로 뒤덮여 있었다. 안에는 레벨 20의 수컷 3두 그리핀과 레벨 17의 암컷 그리핀들이 있었다. 사장이 유키에게 그 마술을 보여주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유키는 1000을 넘는 전투력을 가진 그들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감탄했다. 감탄은 접어두고 그는 사장이 언급했던 3번째 그리핀에 대해 물었다. 마지막 그리핀은 친구들이 나중에 배달할 것이라고 설명한 후 그는 지불에 대해 논의했다. 그래서 유키는 돈을 송금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사냥팀을 만나게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사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물었다. 그는 앞으로 마수를 사냥하는데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는 심지어 마수들을 베고 무적의 심장을 만들겠다고 맹세했지만 사장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면서도 팀이 나중에 도착할 것이라며 동의했다. 그동안 유키는 그리핀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사냥팀을 기다리기로 하고 사장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유키는 샤워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밖에서 큰 충돌 소리가 들리자 그는 누가 들어왔는지 궁금해하며 재빨리 문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최근 도시의 불안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는 확인해보기로 했다. 그가 문에 닿기도 전에 문이 밖에서부터 격렬하게 걷어차여 열렸다. 엄청난 힘의 결과로 문은 안쪽으로 날아갔다. 그의 울트라맨 피규어는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가 다시 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동안 피규어는 고질라 인형을 향해 발사하기 시작했다. 한편 부서진 문 뒤에서 분홍머리의 소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양이라는 이름의 사냥팀 멤버였고 그가 자신들을 찾고 있었는지 물었다. 화가 난 유키는 그녀가 누구를 변태라고 부르는지 따지며 문을 부순 것을 지적했지만 그녀는 수건만 두른 채 서 있는 모습이 꼭 변태 같다고 받아쳤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수건이 흘러내린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둘러 수건을 붙잡고 모든 것이 오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마지막 그리핀을 데려왔으니 도살장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잠시 후 비밀의 방 안에서 사장이 유키에게 사냥팀을 소개했다. 루크라는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자신을 소개했다. 유키는 그를 보고 그의 존재감에서 풍기는 압도적인 기운으로 그가 진정한 사냥꾼임을 알았다. 그 후 루크는 자신의 딸 양을 유키에게 소개했다. 이 말을 듣고 유키는 속으로 그녀가 폭력적인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루크가 킨 사장에게서 그가 자신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자 그의 생각은 끊겼다. 그는 이어서 사나운 마수가 많이 필요하다며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루크가 왜 많이 필요하냐고 묻자 그는 자신의 기술이 마수를 도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루크와 다른 사람들은 어색하게 침묵했다. 잠시 후 루크는 그런 방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며 유키가 속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반면 양은 유키가 그저 뒤틀린 마음을 가진 변태 바보일 뿐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유키는 그녀를 가리키며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그건 제쳐두고 루크는 그리핀이 자기 것이라며 그중 하나를 죽일 생각이냐고 물었다. 유키는 그렇다고 인정했지만 힘이 부족해서 약화시키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말을 듣고 루크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그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 머리 셋 달린 암컷 그리핀과 마주섰다. 결연한 눈빛으로 그는 맨손으로 그것을 내리쳤다. 엄청난 힘의 거대한 생물은 땅으로 나가 떨어졌다. 하지만 다른 그리핀이 앞으로 나서며 귀를 찢을 듯한 포효를 내뱉었다. 루크는 그것에게서 나오는 사자의 포효를 듣고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다. 그 소리는 킹과 양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고 그들은 재빨리 귀를 막았다. 하지만 양은 근처에 있는 유키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그가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정말로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한편 루크는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그리핀은 이를 알아차리고 즉시 그에게 시선을 고정했지만 루크는 신경 쓰지 않고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는 그리핀의 머리 중 하나에 엄청난 힘으로 손을 내리쳤다. 그 충격으로 머리가 거의 으스러졌고 그 생물의 몸은 힘없이 땅으로 쓰러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죽기 직전인 것을 확인한 후 루크는 유키에게 나머지는 그에게 달렸다고 알렸다. 유키는 그 사실을 알고 침착하게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는 약해진 그리핀에게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의 힘이 너무 낮아 방어력을 뚫을 수 없다고 알렸다. 양은 그를 지켜보며 전사가 아니니 그만두라고 조롱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자 말끝을 흐렸다. 그녀는 그가 무자비하게 주먹 세례로 그리핀을 가격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돌아서서 그 역시 유키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지 물었다. 루크는 유키가 각성 없이 강해진 것이 가문의 비기가 진짜라는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며 침묵했다. 한편 유키는 10배로 증폭된 주먹으로 그리핀을 계속해서 내리쳤다. 그는 또한 그리핀 위에 올라탄 채로 방어력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그는 모든 힘을 모아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마수의 머리가 터지자 그는 경험치 7000과 3500을 얻었다. 그의 레벨도 7에서 9로 올랐고 시스템은 그가 20일의 속성 포인트를 획득한 것을 축하했다. 또한 그는 한 번의 포효로 체력의 절반을 소모하여 힘을 3배로 늘리는 사자후를 얻었다. 그것이 광역 스킬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앞으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가 레벨업의 만족감에 여전히 취해 있을 때 루크가 그를 불렀다.
그는 유키가 힘은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며 훈련을 통해 20%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날 때 그는 정말로 강해지고 싶다면 자신의 대장간을 방문하라고 조언했다. 유키는 자신감 있게 손을 흔들며 반드시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 후 양은 아버지에게 유키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했다. 루크는 갑자기 멈춰서서 그리핀을 죽인 후 유키의 기운이 더 강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음날 집에서 유키는 반복해서 검을 휘두르느라 바빴다. 하지만 그는 그리핀의 잔해를 처리하는 것이 여전히 번거롭다고 불평했다. 어쨌든 그것은 거대했지만 적어도 그 고기는 한동안 그의 능력치를 올려줄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의해 중단되었다. 그가 전화를 받자 릴리는 즉시 수업에 결석한 것에 대해 그를 꾸짖었다. 그는 이어서 그녀에게 고백할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 순간 학교에 있던 릴리는 그의 말에 깜짝 놀라 망설임 없이 그에게 가기 위해 서둘러 나갔고 이는 다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최대한 빨리 유키의 집으로 향했다. 잠시 후 유키의 집 식탁은 다시 한번 김이 모락모락 나는 허거로 가득 찼다. 릴리는 유키가 식사 중에 도착하여 좀 달라고 하자 그는 느린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 모두 완전히 만족감을 느꼈다. 릴리는 뒤로 기대며 그가 단지 그리핀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그녀가 단지 먹기 위해 그렇게 빨리 달려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녀는 마수고기가 체력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업을 빼먹는 것은 큰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그가 웃음을 터뜨리자 그녀는 뭐가 그렇게 웃기냐고 따졌다. 그는 단지 반장이 모두를 이끌고 수업을 빼먹는 것을 상상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 반응에 그녀는 그를 한 대 치고는 당장 사과하라고 윽박질렀다. 잠시 후 그녀는 음료를 한 모금 마시고는 그가 뉴스를 보고 있었는지 무심하게 물었다. 그녀는 법 집행기관이 적색 경보를 발령했고 특사가 책임을 맡기 위해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그녀는 칭씨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다. 그는 최근 불안감을 느꼈고 빨리 레벨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녀의 말에 바로 동의했다. 바로 그때 그는 그녀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것을 보고 무엇을 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공책을 놓고 보충 수업을 해주겠다고 선언했고 그는 이 말에 완전히 어안이 벙벙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박물관 같은 곳을 계속 방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듣고 그의 억울한 항의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날 저녁 늦게 그들의 보충 수업이 마침내 끝났고 그녀는 그에게 계속 노력하라고 상기시켰다. 그녀가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자 그는 놀라서 소리쳤지만 그녀는 그를 엄하게 쳐다보며 문제가 있냐고 물었다. 그 반응에 그는 즉시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렇게 정리되자 그녀는 떠날 준비를 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따라잡아 마음이 뒤숭숭하다며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살짝 얼굴을 붉혔지만 그래도 자기 집은 3블록 떨어져 있고 걸어서 10분 거리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확인한 후 그는 어두워지면 더 위험해질 테니 빨리 떠나자고 재촉했다. 두 사람은 거리를 걸어 내려갔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걷는 것이 이상하게 어색하다고 느껴 노을이 아름답다고 말하며 분위기를 풀려고 했다. 아무 대답이 없자 그녀는 돌아서서 듣고 있는지 물었다. 유키는 생각에서 깨어나 그녀가 뭐라고 했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부끄러워서 서두르자며 말을 돌렸다. 그는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옆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이상한 기운을 내뿜는 어두운 골목을 발견했다. 무언가 이상한 것을 감지하고 그는 릴리의 주의를 그곳으로 돌렸다. 그는 자기 집에 두 사람이 지낼 충분한 공간이 있으니 오늘 밤은 자기 집에서 지내라고 제안했다. 그녀는 놀라서 돌아서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면서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갑자기 딸깍하는 소리가 공중에 울려 퍼졌다. 유키는 숫자를 세기 시작하는 목소리를 듣고 몸이 굳었다. 이염을 감지한 그는 재빨리 릴리를 뒤로 끌어당겼고 이에 그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는 골목에서 이상한 존재를 감지했으며 그것이 마수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후퇴해야 할지 물었지만 그는 앞쪽에도 다른 존재들이 많아서 일이 성가시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갑자기 멈춰섰고 여러 개의 목각 인형이 이미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목각 인형들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숫자를 셌다. 상황을 파악한 유키는 그들이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갑자기
그 생물들은 움직이지 말라는 규칙을 어겼다며 그들을 벌하겠다고 선언했다. 유키는 각 목각 인형이 레벨 8의 전투력 100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확인한 후 그는 성가시지 않을 것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릴리는 그들에게 정말 돌파할 방법이 있는지 여전히 궁금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신이 한 번에 처리할 것이므로 후퇴는 불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그가 단지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고 의심했지만 그는 그녀를 불렀다. 그리고는 스킬을 사용할 준비를 하며 그녀에게 길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그는 적들을 기머거리로 만들고 내장을 파열시킬 확률이 있는 사자후를 발동했다. 천둥 같은 음파는 즉시 목각 인형들을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게 했다. 순식간에 그들의 몸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그들이 모두 흩어진 것을 보고 릴리는 유키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들을 제거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또한 그가 언제 그렇게 강력해졌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유키는 자네가 먹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경험치는 상당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또한 현대에는 땔감이 필요 없으므로 쓸모없다고 일축했다. 갑자기 그는 근처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섬세한 모양의 구슬을 보고 릴리에게 그것을 알아보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가 수업 시간에 잘 들었다면 그것이 목각 인형의 핵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핵이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각성자에게 약이 될 수 있어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팔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는 즉시 그것들을 모두 모으기로 결정했다. 릴리는 무심하게 그 구슬을 그에게 던지며 경쟁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는 재빨리 그것을 잡았고 만족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갑자기 누군가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한법 집행관이 그들에게 왜 밖에 있는지 물었다. 진이라는 이름의 그 장교는 밤에는 도시가 특히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그의 시선은 부서진 목각 괴물들에게 쏠렸고 그들이 한 짓인지 물었다. 릴리는 유키가 혼자서 그들을 쓰러뜨렸다고 재빨리 밝혔다. 진은 이 말을 듣고 놀라며 유키가 무슨 괴물이라도 되는 건지 궁금해했다. 유키는 그의 표정을 보고 자신을 소개하기로 했다. 그의 이름을 듣고 그들은 그가 얼굴 없는 남자를 물리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진은 그런 인재를 배출한 그의 성실을 칭찬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과장이라고 생각했다. 계속해서 그는 자신을 6팀의 대장이라고 소개하며 유키가 레벨 9의 강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키는 진이 너무 친절하다고 대답했지만 자신은 신들을 뛰어넘는데 더 관심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릴리는 레벨 9가 4대 수호자에 필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짧은 대화 후 진은 마수의 출현 때문에 그들에게 빨리 집으로 가라고 재촉했다. 이후 릴리의 집에서 그녀는 유키에게 감사하며 마수왕이 도마뱀의 시체를 찾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유키는 언제나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고 침착하게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그저 다시 한번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예상치 못한 힘으로 문을 닫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어떻게든 그녀를 화나게 한 건 아닌지 궁금해하며 그곳에 서 있었다. 그도 모르게 릴리는 자신이 정말로 그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후 도살장에서 유키는 또 다른 그리핀을 죽였다. 양은 이것을 보고 그에게서 아직 인상적인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키는 두 종류의 마술을 물리친 후에도 레벨업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를 무시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잡은 보스급 그리핀에 대해 물었다. 이 말을 듣고 루크는 그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 후 그는 무거운 덮개를 잡고 우리에서 제거했다. 그러자 전투력 1900의 레벨 20 그리핀 왕이 모습을 드러냈다. 양은 유키의 놀란 표정을 보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상기시켰다. 루크는 또한 그리핀 왕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더라도 유키는 여전히 그에게 상처를 입히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버지의 말에 용기를 얻은 양은 콩나물에 불과한 유키에게 포기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키는 그녀를 무시하고 칼을 꺼내 들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그리핀을 찔렀다. 하지만 칼날은 충격과 동시에 즉시 산산조각이 났다. 이것을 보고 양은 노골적인 자신감 과잉이라 생각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는 이미 문제를 깨달았기 때문에 침착함을 유지했다. 천상의 검 없이는 그리핀 왕의 방어를 뚫을 수 없었지만 그는 그것에 호흡을 감지했다. 그래서 그는 눈을 감고 집중했다. 그 순간 그리핀의 숨소리 리듬이 그에게 선명해졌다. 머리 중 하나가 숨을 쉴 때 약간의 약점을 보이자 그는 재빨리 10배의 힘을 모았다. 그리고는 부서진 칼을 움켜쥐고 약해진 머리를 정통으로 내리쳤다.
양은 이에 충격을 받았고 루크는 유키가 근육 증폭 호흡법을 터득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얼마 후 시스템은 그가 경험치만 5,000을 얻어 레벨 10에 도달했음을 알렸다. 그는 또한 그리핀 전투 갑옷을 획득했다. 그 후 시스템이 전직에 대해 물었고 유키는 이를 통해 돈을 벌기로 결심했다. 이후 루크는 근육 증폭 호흡법을 터득한 유키를 칭찬했다. 유키는 시스템을 드러낼 수 없었기에 자신이 천재라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그건 그렇고 그가 사장에게 전화를 걸자 사장은 즉시 이유를 물었다. 하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스템은 그리핀 갑옷이 배송되었다고 알렸다. 그래서 그는 사장에게 돈을 보내겠다고만 말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의 갑작스러운 퇴장은 루크와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키는 갑옷을 입어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나중에 집에서 그는 갑옷의 방어력과 비행 능력에 만족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지금으로서는 천상의 검이라도 뚫기 어려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건 그렇고 그는 자신이 얻은 마을 건설 증표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사장의 보물 상자에서 얻은 것을 알고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살펴본 후 미래에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는데 중요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마침내 레벨 10에 도달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선순위는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재빨리 시스템을 소환하여 전직 절차를 시작했다. 전직 과정이 시작되자 눈부신 빛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자신을 둘러싼 찬란한 빛을 보며 그는 경외감을 느꼈다. 시스템은 먼저 강력한 마법을 다루는 원거리 직업인 마법사 클래스를 제시했다. 원거리 직업에 대해 듣자마자 그는 즉시 흥미를 느꼈다. 다음으로 전사 직업이 나타났는데 이는 전투 의지가 충만한 전투 역할이다. 유키는 그것을 보자마자 즉각적인 매력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은 악에 맞서는 자비의 길을 걷는 승려를 소개했다. 세 가지 선택지를 모두 보여준 후 시스템은 그에게 선택을 하도록 재촉했다. 신중하게 고려한 후 유키는 선택 인터페이스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이 닿자 시스템은 전사로 전직하겠다는 그의 결정을 확인했다. 전직 후 그의 근육과 뼈는 더욱 강해졌다.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덮쳐 그는 이를 악물어야 했다. 곧 황금빛이 그를 감쌌고 번갯줄기가 그의 모습을 내리쳤다. 변신 후 그는 고통은 혹독했지만 그 힘은 견딜 가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나중에 4월을 한 후 그는 자신의 전투력이 900으로 힘은 62로 올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힘이 3배로 늘어났으니 그리핀 왕을 물리치는 것은 쉬울 것이라고 느꼈다. 음료를 내려놓으며 그는 평범한 몬스터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황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시스템은 메인 퀘스트가 활성화되었음을 알리는 알림을 보냈다. 그의 메인 퀘스트는 1000만 명에게 무공을 인정받는 것이었고 서브 퀘스트는 레벨 10 이상의 야수 20마리를 처치하는 것이었다. 이 목표들을 검토한 후 그는 시스템이 자신을 황야로 이끌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는 직접 그 위험을 경험해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그는 칭시의 모험가 길드에 도착했다. 우뚝 솟은 건물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는데 특히 그곳이 황야 임무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접수홀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는 심지어 호랑이 왕을 사냥하기 위해 바람 속성의 3급 전사 4명을 구한다는 외침도 들었다. 그 외에도 슬개를 구하는 퀘스트에 대해 들었는데 이 북적거림은 마치 예전 게임 길드 같았다. 그는 또한 대부분의 길드원이 각성자이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갑자기 한 여자가 그에게 다가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다. 마리라는 이 여성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준다고 명랑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냥 둘러보는 중이라고 대답하며 그녀를 아주머니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아주머니라고 부르자 그녀는 즉시 화를 냈다. 당황한 그는 2학년 학생이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마리는 그의 무례함을 꾸짖으며 큰일 났다고 선언했다.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뒤를 돌아보니 양과 루크였다. 양은 심지어 그에게 명랑하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루크의 손을 잡고 만나서 반갑다고 말했다. 하지만 루크는 그를 뿌리치며 그만하면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마리에게 돌아서서 자기 체면을 봐서라도 이 문제를 넘어가 달라고 부탁했다. 마리는 루크의 개입에 눈에 띄게 놀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문제를 덮어두고 유키에게 좀 더 똑똑하게 행동하라고 상기시켰다. 그녀가 떠난 후 유키는 루크에게 길드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상하냐고 물었다.
루크는 그렇다고 확인하며 황야에서의 싸움이 그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한다고 말했다. 그건 그렇고 그는 유키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유키는 직접 경험해보기 위해 황야로 나갈 생각이라고 대답했지만 양은 1시간 안에 잡아먹힐 거라며 비웃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그녀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되받아쳤다. 그러자 그녀는 칼로 그에게 도전했고 그는 이를 받아들여 격렬한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루크는 그들의 행동에 격분했고 주변의 모험가들은 그들을 응원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둘 다 끌고 가버렸다. 나중에 VIP룸안에서 유키는 루크가 자신을 때린 것이 무자비했다고 불평했다. 하지만 루크는 숨은 고수들이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말에 담긴 진실을 깨달은 후 유키는 마침내 진정했다. 루크는 이어서 몬스터 사냥이 경험치를 주지만 황야는 정말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유키는 오히려 흥분하며 루크에게 자세한 내용을 캐물었다. 그의 열정을 보고 루크는 마침내 동의했다. 그는 바깥 세상은 위험하며 특히 4개의 위험지대가 그렇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키는 그것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루크는 동쪽의 맹호사는 황금 날개 호랑이 왕이 지배한다고 말했다. 서쪽에는 상두룡이 지배하는 진흙 늪이 있었다. 남쪽에는 화마 아래 꽃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300마일 밖 류산에는 귀신왕이 살고 있었다. 이것들은 칭시를 둘러싼 4개의 구역으로 그 너머에는 수많은 숨겨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지만 유키의 관심은 그것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험치로 옮겨갔다. 루크는 유키의 흥분된 표정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멀리 나가지 않고 밖에서 흩어진 야수들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유키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고 그를 안심시켰지만 빨리 떠나야 했다. 나중에 칭시의 방어벽에서 한 경비원이 유키가 제한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그는 또한 유키에게 통행증이 있는지 그리고 왜 몰래 나가려 하는지 물었다. 대답을 할 수 없었던 유키는 하늘을 가리키며 날아다니는 몬스터에 대해 소리쳤다. 병사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돌아섰을 때 유키도 이미 사라져버렸고 그래서 그는 유키가 멀쩡해 보이는데도 왜 위험을 자초하는지 의아해했다. 나중에 지카 마을에서는 쥐 몬스터들이 폐허 속에서 날뛰고 있었다. 이것을 본 유키는 레벨 5의 쥐가 바깥 세상이 황무지임을 증명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350의 공격력을 가진 풍내창이라는 무기를 꺼냈다. 그것을 장착한 후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그는 거대한 쥐에게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기로 결정했다.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즉사시키고 경험치 3점을 얻었다. 빈약한 보상에 비웃었지만 이것은 여전히 그가 오랫동안 원했던 몬스터 사냥 생활이었다. 그가 서 있는 동안 주위의 쥐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재빨리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 근원지를 향해 돌아섰다. 근처 건물에서 쥐떼가 쏟아져 나왔다. 그들 중 하나가 신호로 날카로운 포효를 내지르자 무리 전체가 일제히 그에게 돌진했다. 하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쥐들이 다가오자 그는 창을 들어 전사 스킬을 발동했다. 풍내창은 용소 숨치는 영역에 휩싸였다. 쥐들은 압도적인 힘을 감지하고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공격이 그 지역을 휩쓸며 무리를 집어삼켰다. 먼지가 가라앉자 유키는 계속해서 경험치를 받으며 시체들 가운데 서 있었다. 해가 숲 너머로 지자 유키는 불을 피우고 자신이 사냥한 쥐를 굽기 시작했다. 그것들이 익자 그는 주저없이 고기를 뜯어먹었다. 하나씩 배불리 먹은 후 그는 발라낸 뼈를 옆으로 던졌다. 다 먹었을 때쯤 그는 신선한 몬스터 고기가 놀랍도록 부드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력한 존재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자 그의 표정은 곧 심각해졌다. 그는 갑자기 뒤를 돌아 누구인지 확인했다. 놀랍게도 날개 달린 호랑이가 그에게 똑바로 돌진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창을 잡고 공중으로 뛰어올라 황금 날개 호랑이의 뒤로 이동했다. 그 후 그의 공격이 내려꽂히면서 번개가 숲을 갈랐다. 그것을 물리친 후 그는 낮은 전투력에 비웃었지만 맛은 어떨지 궁금해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런 야수들이 함께 사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호랑이인지 의문을 가졌다.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그는 더 많은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충혈된 눈으로 으르렁거렸다. 유키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그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돌아서서 달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날개 달린 호랑이들에게 쫓기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그들의 이상한 단결력에 의문을 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잡힐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자신의 스킬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는 갑자기 달리기를 멈추고 자신의 힘을 활성화했다. 그리핀 전투 갑옷이 그의 몸 주위에 나타났고 그 찬란한 빛이 호랑이들의 눈을 멀게 했다. 다행히도 갑옷 덕분에 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덫에 걸리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마침내 황야의 위험을 인정하고 자신을 쫓는 호랑이의 쾌감의 의문을 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차례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용봉참을 펼쳤다. 엄청난 힘의 파동이 호랑이들을 꿰뚫고 집어삼켰다. 하나씩 쓰러지며 공중에서 떨어졌다. 그들의 시체에서 막대한 양의 경험치를 얻자 시스템 알림이 유키에게 쏟아졌다. 유키는 호랑이 한 마리당 2000의 경험치를 준다는 것을 확인하고 10여 마리만 더 잡으면 레벨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갑자기 현기증이 덮쳤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간신히 일어서면서 그는 용봉참이 계속 사용하기에는 너무 소모가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또한 자신이 노련하지 않고 마나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동시에 그는 호랑이들의 지능을 보여주는 사냥과 후퇴 전술을 보았다. 나중에 숲 더 깊은 곳에서 사슴 한 마리가 한가롭게 거닐고 있을 때 황금 날개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나 덮쳤다. 바로 그 순간 유키의 창이 앞으로 쏘아졌다. 그것은 호랑이의 몸을 꿰뚫고 근처 바위에 고정시켰다. 이후 유키는 사슴의 시체 쪽으로 걸어갔지만 미끼가 이미 죽어있어 일이 더 번거로워졌다. 나중에 절벽 근처에서 그는 여러 마리의 날개 달린 호랑이들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야수들이 너무 교활하다고 인정했지만 몇 마리만 더 죽이면 레벨업할 수 있었다.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그는 다른 사나운 몬스터를 찾아 나서기로 결정했다. 얼마 후 그는 마침내 홀로 있는 호랑이를 발견하고 레벨업 대상으로 삼았다. 그가 얻게 될 경험치를 생각하며 그는 흥분해서 그쪽으로 날아갔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상황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앞에는 레벨 25의 호랑이 왕이 서 있었다. 그 순간 거대한 야수가 천천히 깨어나 온전히 일어섰다. 그래서 그는 고래보다 더 큰 그 생물의 크기를 거의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호랑이의 시선이 갑자기 그에게 고정되자 그는 초조하게 그것이 이미 자신의 존재를 감지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호랑이 왕은 불길한 기운을 두른 채 전진했다. 그것은 또한 공격을 준비하며 입안에 에너지를 모았다. 주저없이 그것은 강력한 에너지볼을 유키를 향해 발사했다. 유키는 공격을 막기 위해 재빨리 방어막을 형성하여 대응했지만 그 힘은 여전히 뚫고 들어와 그를 쳤다. 충격에 압도당한 그는 공중으로 날아갔다. 이것을 본 호랑이 왕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고 그 표정은 경멸로 가득했다. 근처 들판에서는 여러 마리의 사슴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그들이 갑자기 유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자 그들은 혼란에 빠져 얼어붙었다. 한편 유키는 자세를 바로잡고 호랑이 왕의 무시무시한 힘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가 회복하기도 전에 또 다른 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다. 그는 날카롭게 돌아섰고 또 다른 야수 무리가 그에게 돌진하는 것을 보았다. 유키는 자신의 운이 다했고 짓밟힐 것이라는 두려움에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건 그렇고 그는 재빨리 창을 꺼내 행동에 나섰다. 그는 야수에게 수직 배기에 이어 수평 휘두르기를 사용했다. 그의 공격에 엄청난 힘이 그들을 휩쓸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끝냈다. 몬스터들을 물리친 후 그는 경험치 1000과 약간의 골드를 얻었다. 게다가 시스템은 그가 레벨 11에 도달했음을 알렸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창을 땅에 박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쓰러졌지만 소들이 너무 많았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이것은 그로 하여금 정부와 몬스터 왕 사이에 숨겨진 협정이 있다고 의심하게 만들었다. 스트레칭을 하면서 그는 또한 세상의 위험을 고려하고 돌아가기 전에 레벨 12에 도달할 것을 생각했다. 유키는 영양이 풍부한 야수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벤토리에 그것들을 담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다. 그러는 동안 그는 약한 적들과 싸우며 고전한 후 전투 기술을 연마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가 생각을 계속하기 전에 그는 숲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멀리 있는 소떼를 발견하고 흥미를 느꼈다. 그 순간 양과 그녀의 팀은 무리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그들의 상태는 이미 이전 전투로 인해 심각했다. 갑자기 소들 중 하나가 앞으로 돌진했다. 양은 서둘러 칼을 들어 공격을 막았다. 동시에 그녀는 아버지에게 빨리 끝내라고 재촉했다. 멀지 않은 곳에 뿔 달린 소왕이 한쪽 귀가 잘린 채 서 있었는데 그 상처는 다름 아닌 루크가 입힌 것이었다.
양의 목소리를 듣고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몬스터를 끝내는 동안 조금만 더 버티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왕은 전혀 패배하지 않았다. 그것은 루크가 한눈 파는 순간을 틈타 갑자기 돌아서서 도망쳤다. 루크는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전투가 길어지면 모두가 파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양의 칼은 그녀의 손에서 튕겨나가 땅 위로 날아갔다. 방어에 실패한 후 그녀의 팔도 부상을 입었다. 그녀가 억지로 눈을 떴을 때 분노한 소가 그녀에게 똑바로 돌진하는 것을 보았다. 루크는 급하게 그녀에게 움직이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양은 이것을 알았지만 이미 지쳐서 그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 앞의 소는 갑자기 벼락을 맞았다. 그것이 쓰러지자 유키가 나타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양을 비웃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는 놀라며 그를 변태 콩나물이라고 불렀다. 그는 즉시 자신이 변태가 아니라고 해명하며 어떻게 포위되었는지 물었다.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루크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는 양에게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실수가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고 설명한다. 이 말을 듣고 유키는 루크가 실제로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것에 놀랐다. 하지만 갑자기 칼날이 그의 목에 겨누어졌다. 루크는 그에게 말 조심하라고 경고했고 그는 재빨리 사과했다. 한편 다른 두 남자는 루크에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외쳤다. 루크는 이제 저항할 기력도 없이 겁먹은 소왕에게 다시 주의를 돌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었다. 양이 갑자기 싸워서 빠져나가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적이 너무 많아 모두 제거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래도 양은 상관없다며 심지어 소고기 구이를 먹고 싶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루크는 사과하며 이미 체력이 바닥나고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예상치 못하게 유키가 3초만 버텨달라고 재촉했고 루크는 동의했지만 그 계획에 어리둥절했다. 그러자 유키는 설명할 시간이 없다며 즉시 움직였다. 이를 본 루크는 그를 꾸짖지 않을 수 없었지만 여전히 앞으로 나서서 사이클론 블레이드를 사용해 다가오는 소들을 막았다. 싸우면서 그는 유키에게 그 기술을 사용하면 체력이 소진되고 자신들의 목숨이 유키의 손에 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키는 아직 죽기에는 살아온 날이 부족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그 후 그는 다른 소들을 멈추기 위해 소들의 왕을 잡기로 결심했다. 그는 재빨리 소들의 왕 등 뒤로 달려가 평소 힘의 10배에 달하는 펀치를 날렸다. 그 충격은 너무나 엄청나서 소들의 왕의 머리가 땅에 처박혔다. 이것을 지켜보던 양과 루크는 그의 힘의 과시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유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용봉참을 발동했다. 소들의 왕은 용과 봉황이 자신에게 내려오자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다. 그것은 도망치려 했지만 그들은 끈질기게 쫓았다. 순식간에 용과 봉황이 합쳐져 소들의 왕을 쓰러뜨렸다. 소들의 왕의 몸이 힘없이 땅에 쓰러지자 유키는 마침내 끝났다고 선언했다. 소들의 왕이 참수된 후 남은 소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대머리 남자는 기쁘게 다른 동료를 불렀고 그는 즉시 달려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살아남았다고 기쁘게 선언했다. 하지만 루크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들을 버리자고 제안했고 양도 동의했다. 갑자기 그는 유키가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고 이번에는 그에게 빚을 졌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유키는 서로 잘 아는 사이니 그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유키의 대담함에 짜증이 난 루크는 그에게 교훈을 주고 싶은 유혹을 느꼈지만 유키가 갑자기 자신을 강하게 해줄 것이라며 몬스터의 시체를 요청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다. 이 말에 유키는 바로 다른 할 말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유키의 순수한 힘에는 기교가 부족하다며 그를 로산 마을의 대장간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그는 힘을 제대로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유키는 기쁘게 동의하며 꼭 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은 그가 창피를 당하기 전에 옷을 갈아입으라고 재촉했고 그는 따랐다. 나중에 로산 마을에서 유키는 한 상점에 도착했다. 그곳이 루크의 대장간임을 보고 그는 제대로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다. 갑자기 양이 그를 부르며 못 찾을 줄 알았다고 말했지만 그의 표정을 보고는 자신의 전투복에 놀랐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무기를 소개하며 나쁘지 않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루크의 능력을 생각하면 당연하다며 왜 잘난 척하냐고 물었다. 그의 반응에 격분한 그녀는 싸우고 싶냐고 물었다. 유키는 두려움 없이 받아들였고 이에 그녀는 그의 파멸을 선언했다. 그 순간 루크가 뛰어들어와 왜 매번 싸우냐고 따졌다. 심지어 그들의 머리를 때리며 얌전히 있으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서로를 가리키기 시작했다. 루크는 마침내 그들을 멈추게 하고 양을 위해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주겠다고 발표했다. 곧이어 그는 힘을 다루는 특별한 방법을 시연하기 시작하며 그들에게 지켜보라고 말했다. 망치를 뿔 쪽으로 들어 올리면서 그는 유키에게 주의 깊게 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엄청난 힘으로 뿔을 내리쳤다. 유키는 그렇게 짧은 동작에 압도적인 힘이 담겨 있다는 것에 경악했다. 그는 이 기술이 비범하다는 것을 깨닫고 신중하게 외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에게 루크의 힘 조작을 감지했다고 알렸다. 그는 초급 숙련도를 달성했고 마침내 자신의 힘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놀랐지만 그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1000점을 달성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다. 갑자기 양은 그가 골똘히 쳐다보는 것을 보고 배웠는지 물었다. 그는 천재라서 이미 배웠다고 자신있게 대답했지만 그의 오만함은 즉시 그녀를 격분시켰고 그녀는 그를 때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날 밤 늦게 가게 밖에서는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에서는 루크가 엄청난 힘으로 뿔을 마지막으로 한 번 내리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검이 만들어졌다. 이를 본 양은 자신의 천우검이 완성된 것을 기뻐했다. 하지만 그녀가 손을 뻗어 잡으려 하자 갑자기 그 주위에 어두운 기운이 나타났다. 루크는 이를 보고 재빨리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검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며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러고 나서 양을 향해 돌아서더니 그녀에게 똑바로 날아갔다. 그녀는 재빨리 피했지만 칼날은 여전히 그녀의 뺨을 스쳤다. 공중에서 검은 갑자기 둘로 갈라지더니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다. 이것을 목격한 후 유키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루크는 자신이 제거하지 못한 잔류 의지력 때문에 저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에게 돌아서서 그녀의 무기를 파괴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그녀는 무기 따위는 상관없이 무술학원에 합격할 수 있다며 일축했다. 그는 유키에게 올바른 기술을 보여주려던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에게도 사과했다. 하지만 유키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루크는 계속 설명하려고 했지만 유키의 대답을 듣고 멈췄다. 이에 놀란 그는 정말로 이미 마스터했는지 물었다. 유키는 재빨리 근처에 있던 망치와 검을 집어들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루크에게 자신의 기술에 결점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말한 후 그는 검을 내려놓고 준비했다. 그가 망치를 칼날 위로 내리쳤을 때 검은 깨끗하게 4조각으로 잘렸다. 이것을 지켜보던 루크는 유키의 힘 조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또한 한 번의 시도로 기술을 터득했는데 루크는 이것이 무서울 정도로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유키는 양에게 자신의 무기를 시험해보라고 제안했고 그녀는 창을 줄 거냐고 재빨리 물었다. 하지만 그는 창이 그녀의 성미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대신 그는 60이 넘는 힘을 가진 천검을 꺼냈다. 그는 또한 그 무기가 가보라고 말했고 그녀는 기꺼이 그것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는 검의 출처를 궁금해했고 그는 원격으로 아이템을 소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보급품은 그에게 의존한다며 떠났지만 유키는 자신의 시스템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나중에 그들은 가게를 열고 양을 훈련용 인형 앞에 세웠다. 새 검을 손에 든 그녀는 눈을 감고 모든 힘을 집중했고 루크와 유키는 근처에서 지켜봤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 앞에 있는 통나무를 베었다. 칼날은 그것을 관통하여 깨끗하게 둘로 갈랐다. 이것을 본 그녀는 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루크도 그 절단면이 보물 무기처럼 날카롭고 정확하다는 데 동의했다. 유키는 이 말을 듣고 루크를 가볍게 두드리며 또 너무 예에 바르다고 말했다. 유키는 힘 조절 기술을 얻었으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루크는 그의 무모한 천재성을 알아보았다. 그건 그렇고 유키는 무기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먼저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루크가 기다려 달라고 하자 그는 다른 할 말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러자 루크는 무술학원에 들어가는 것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다음 날 도시로 돌아온 유키는 이틀 동안 잠을 자지 못해 피곤함을 느꼈다. 그는 걸으면서 학원의 훈련 시스템과 내일 있을 평가에 대해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갑자기 책 한 권이 공중을 날아와 그의 얼굴을 정통으로 때렸다. 그러자 릴리가 나타나 대답하지 않고 수업을 빼먹었다고 그를 꾸짖었다. 그녀는 또한 반장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수신이 안 되는 야생에 있었다고 말하며 재빨리 그녀의 노트를 돌려주었지만 그녀는 그가 혼자서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러자 그는 자신있게 그렇다고 확인하며 많은 몬스터를 죽였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자랑을 무시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져온 재료를 맛보고 싶은지 물었다. 그녀가 동의하고 그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묻는 순간 갑자기 차 한 대가 그들을 향해 질주했다. 유키는 즉시 위험을 감지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재빨리 그녀를 옆으로 끌어당겼다. 차를 피한 후 운전자가 소리쳤지만 유키는 손에 잡힌 부드러운 것을 알아차리느라 바빴다. 그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그는 실수로 릴리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자 릴리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지며 그를 개자식이라고 큰 소리로 불렀다. 나중에 집에서는 식탁이 다시 한번 김이 모락모락 나는 허거로 가득 찼다. 하지만 유키는 얼굴에 선명한 손자국이 여전히 보이는 채로 미소만 지을 수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 있는 릴리는 여전히 눈에 띄게 화가 나 있었고 그래서 그는 희귀한 야생 소고기를 건네며 사과했다. 그래도 그녀는 소고기만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마침내 소고기를 맛보았을 때 그녀는 갑자기 멈칫했다. 그 맛은 그녀에게 예상외로 풍부하고 부드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겨우 평균 이상이라고 말했고 유키는 그녀에게 더 먹으라고 격려했다. 그건 그렇고 그는 앞으로 학교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녀에게 알렸다. 그녀는 즉시 놀라서 왜냐고 물었다. 그는 무술학원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마침내 그의 재능이 무술가로서 잘 어울린다고 인정했다. 그래도 그녀는 일찍 포기하는 대신 제대로 각성해보라고 그를 격려했다. 식사 후 그녀는 그의 휴학을 처리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가능하면 수업에 출석하라고 주장했고 그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녀가 막문에 다다르려 할 때 그는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불렀는지 궁금해하며 재빨리 돌아섰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고맙다고 말하는 것만 들었을 뿐이다. 이에 격분한 그녀는 그를 바보라고 불렀고 이것은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나기 전에 재빨리 문을 쾅 닫았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혼란스러워하며 그곳에 남겨졌다. 그는 결국 여자들은 귀찮다고 생각하고 내일 학원 방문 전에 쉬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무술 학원에는 이미 많은 지원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 중에는 구석에서 태연하게 술을 마시고 있는 양도 있었다. 유키는 재빨리 그녀를 알아보고 루크가 어디 있는지 물으며 인사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장소를 점검하러 먼저 갔고 자신에게 유키를 기다리라고 부탁했다고 대답했다. 유키는 루크의 사려 깊음에 감사하며 시험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에게 먼저 접수처에 등록하고 이름을 기다리라고 말했지만 그는 참가자 수를 보며 평가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평가가 힘, 속도, 전투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들은 후 그는 그녀에게 탈락하지 말라고 상기시켰다. 그러자 그녀는 화를 내며 음료를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갔고 그는 왜 그렇게 불길하게 웃고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의 검이 자신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그녀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궁금했다. 그 순간 접수원이 양을 시험장으로 불렀다. 그래서 그녀는 마침내 놀리는 것을 멈추고 시험을 배우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라고 특히 마지막에 진정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했다. 나중에 시험장 안에서 양은 시험을 시작했다. 그녀는 경기장에서 거대한 바위 골렘과 마주섰다. 골렘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그것의 움직임을 예상한 그녀는 검을 굳게 잡고 빠르고 정확한 배기로 골렘의 몸을 깨끗하게 갈랐다. 관중들은 그녀가 얼마나 손쉽게 그것을 물리쳤는지에 경악했다. 그 후 심판은 골렘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양의 성공을 선언했다. 그녀가 아버지에게 걸어 돌아오자 루크는 골렘을 무력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말했지만 유키가 나서서 양이 잘 싸웠다고 칭찬했다. 이에 그녀는 그의 말을 무시하며 예선에서 어땠는지 물었다. 직접 대답하는 대신 그는 그녀에게 맞춰보라고 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의 거만한 표정에 화가 나서 검으로 그를 위협했다. 얼마 후 마침내 유키의 이름이 불렸고 그는 침착하게 경기장으로 들어섰다. 그러고 나서 그는 싸움을 시작하라고 재촉하며 각성자와는 한 번도 마주해 본 적이 없다고 인정했다. 이 말을 들은 양은 걱정이 되어 재빨리 아버지에게 돌아섰다. 하지만 그는 유키가 분명히 더 많은 힘을 숨기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심판은 시험 시작을 알렸다. 그러자 유키의 상대는
그에게 조심하라고 상기시켰다. 그가 능력을 발동하여 바위를 공중으로 들어올리자 경기장 바닥이 흔들렸다. 떠있는 돌들은 또한 그의 주위로 소용돌이치는 토네이도로 끌려 들어갔다. 강력한 바람이 밖으로 퍼져나가 관중들까지 자신을 보호해야 했다. 폭풍이 잠잠해지자 군중은 충격에 휩싸여 눈을 떴다. 거대한 골렘의 모습은 그들로 하여금 학원이 유키를 표적으로 삼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들었다. 갑자기 각성자는 가이아에 대한 자신의 통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유키가 자신을 증명해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심판은 그가 얼굴 없는 남자를 어떻게 물리쳤는지를 포함하여 유키의 능력치를 검토했다. 그런 다음 그는 유키의 힘을 2급 수준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타고난 천재인지 숙고했다. 반면에 유키는 거대한 골렘이 공격을 시작할 때 침착하게 서 있었다. 빠른 움직임으로 그는 그것의 무거운 펀치를 간신히 피했다. 하지만 가이아의 축복을 생각하며 그는 각성자의 능력은 상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에 잠긴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골렘이 그를 단단히 붙잡았다. 거인이 놀라운 민첩성으로 움직이자 탄식이 장내를 가득 채웠다. 경기장 건너편에서 그의 상대는 유키가 천재라는 주장을 비웃었지만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멈췄다. 그는 유키가 힘으로 넘실거리고 그 힘이 그의 옷을 찢어발기는 것을 목격했다. 힘의 폭발과 함께 그는 자신을 가두고 있던 골렘의 손을 산산조각냈다. 이것을 관찰하던 심판은 유키의 힘이 솟구치는 것을 보고 그가 더 많은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골렘은 팔이 부서지면서 고통의 포효를 내질렀지만 부서진 돌들은 갑자기 공중으로 떠올라 몸에 완벽하게 다시 연결되었다. 그러자 각성자는 골렘의 재생 능력이 유키의 접근을 무효화했다고 침착하게 설명했다. 반면에 유키는 무기 거치대 근처에 안전하게 착지했다. 그는 10배의 힘으로도 골렘을 끝내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창을 잡고 다시 한번 돌진했다. 골렘은 이것을 보고 또 다른 강력한 펀치를 준비하며 응수했다. 유키는 재빨리 그 공격을 피하고 대신 땅에 부딪히게 했다. 기회를 포착한 그는 골렘의 뻗은 팔을 따라 달려 올라갔다. 완벽한 순간에 그는 용봉참을 펼쳤다. 이것을 지켜보던 관중들은 용과 봉황이 나타나자 경악했다. 그 순간 골렘은 유키의 순수한 힘에 의해 갈라졌다. 그리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낸 후 그는 심판에게 시험에 통과했는지 물었다. 한편 빈병이 널려있는 방 안에서 한 남자가 다른 병을 손에 들고 한가롭게 앉아 있었다. 그것을 다 마신 후 그는 태연하게 다른 병을 달라고 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무술학원 본부의 수장 첸이었다. 그러자 그의 비서가 들어와 그가 계속 술을 마실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는 5급 전사로서 그렇게 쉽게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녀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무겁게 내려놓았다. 그녀는 학원의 인재 부족을 이해하며 이 때문에 보고서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심지어 더 가까이 다가가 그가 논쟁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첸은 마지못해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의 눈이 내용을 훑어보면서 그는 눈에 띄게 충격을 받았다. 학원 안으로 돌아와서 유키는 2급 전사 휘장을 받았다. 그는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만지작거리며 별다른 노력 없이 통과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그의 거만한 표정은 양으로 하여금 그를 때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여 주먹을 꽉 쥐게 했다. 한편 루크는 유키의 힘이 자신과 동등하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유키는 약간 당황스러웠다. 갑자기 그는 걸려온 전화로 휴대폰이 울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재빨리 받았다. 하지만 그는 하루 종일 수업을 빼먹은 것에 대해 릴리에게 꾸중을 듣고 말았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의 뒤에 있던 양은 조용히 그 대화를 지켜봤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돌아서서 유키가 정말로 그렇게 강한지 조용히 물었다. 루크는 천재란 언제든 나타나는 법이라며 그녀를 위로하기 힘들어했다. 하지만 그가 제대로 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갑자기 검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한번 유키를 뛰어넘겠다고 선언했다. 다음날 호랑이산에서 몇 마리의 날개 달린 호랑이들이 사슴사체를 먹고 있었지만 낯선 소리가 그들을 방해했다. 다음 순간 거대한 번개가 그들 위로 내리꽂혔다. 유키가 나타났고 순수한 힘보다는 제어와 기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13레벨이 되었다는 시스템의 축하 메시지는 그를 자랑스럽게 미소 짓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서 울음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지자 미소는 금세 사라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거대한 날개 달린 호랑이 무리가 그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그는 창을 꽉 쥐고 정면으로 맞섰지만 그들의 수는 압도적이었다. 또한 손실을 입고도 호랑이들이 물러서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중 하나가 거리를 좁혔을 때 그는 갑자기 깨달았다. 그들이 무모하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 순간 날개 달린 호랑이 왕이 도착했다. 사나운 포효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고 먼 거리에서도 무시할 수 없었다. 유키는 호랑이 왕이 손실에 분노하여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더 생각할 틈도 없이 호랑이 왕은 날개를 펴고 그를 향해 똑바로 날아왔다. 그는 여전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즉시 후퇴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갑옷과 단독 이동 기술을 활성화하여 탈출했다. 하지만 그는 호랑이 왕의 속도가 압도적이라 추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이 생각을 하는 동안 호랑이 왕은 입에서 압축된 충격파를 내뿜었다. 그는 방심하여 피하지 못했고 공격은 그의 옆구리를 직접 강타하여 온몸에 고통이 퍼졌다. 폭발이 산에 부딪히기 전에 그를 스쳤지만 그는 간신히 피했다. 그것을 흘끗 보며 그는 이전 싸움에서는 그 포의 완전한 파괴력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치기만 해도 이런 피해를 입는데 정면으로 맞설 수는 없었기에 그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주변을 살폈다. 잠시 생각한 후 그의 머릿속에 계획이 떠올랐다. 그는 방향을 바꿔 멀리 있는 늪을 향해 날아갔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호랑이 왕을 향해 소리치며 손가락질했다. 그리고는 이리 와보라고 도발했다. 호랑이 왕은 그의 행동에 혼란스러워했지만 그 도발은 조롱처럼 느껴졌고 맹렬하게 그를 향해 돌진했다. 미끼를 물었다는 것을 확인한 유키는 자신을 쫓게 만들기로 하고 늪을 향해 빠르게 하강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아래의 탁한 물속으로 곧장 뛰어들었다. 호랑이 왕은 갑자기 공중에서 멈춰서서 낯선 지형을 경계했다. 잠시 후 늪 표면에서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물이 격렬하게 휘젓기더니 진흙늪의 폭군인 상두룡이 나타났다. 둘 사이의 공기가 팽팽해지는 동안 유키는 늪의 다른 곳에서 빠져나왔다. 진흙을 닦아내며 그는 용이 자신의 영역에 다른 지배자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 그는 커다란 체력 무략을 꺼내 단숨에 마셨다. 무략의 놀라운 효과로 그의 팔은 눈앞에서 빠르게 치유되었다. 그 후 그는 하늘로 시선을 들었다. 그는 용과 호랑이 왕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지금은 비등했지만 유키는 호랑이에게 자신을 속인 대가를 가르쳐줄 작정이었다. 잠시 후 숲 깊은 곳에서 한 무리의 날개 달린 호랑이들이 사슴사체를 먹고 있었다. 그들이 살점을 찢느라 바쁠 때 그중 하나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고 섬광이 나무들을 가르고 나타나 그들의 위치를 삼키는 격렬한 폭발이 뒤따랐다. 먼지가 가라앉자 유키가 그들 앞에 서서 아무렇지 않게 새끼 고양이라고 불렀다. 쓰러진 짐승들로부터 계속해서 이득을 얻는 동안 호랑이 중 하나는 그의 뒤에 어렴풋이 보이는 용의 실루엣에 시선을 고정한 채 충격에 빠져 그를 쳐다봤다. 동시에 유키는 오랜만이라고 침착하게 말했다. 남은 호랑이들 사이에 공포가 퍼졌고 그들은 즉시 돌아서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것을 본 그는 자신의 앞에서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방향으로 강력한 참격을 날렸다. 그 공격은 숲을 가르고 깊은 길을 새겼다. 잠시 후 시스템이 그에게 보상하는 동안 전장은 시체로 가득 찼다. 그는 199마리의 호랑이가 대가를 치렀다고 중얼거리며 숫자를 맞추기 위해 한 마리 더 있었으면 했다. 마치 신호라도 된 듯 근처에서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키는 고개를 돌려 200번째가 마침내 도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뒤에는 레벨 20의 호랑이 장군이자 부족의 수호자가 서 있었다. 그는 그 짐승이 부족이 멸망한 후에는 더 이상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랑이 장군은 포효하며 망설임 없이 그를 향해 돌진했다. 그는 가볍게 자리에서 뛰어올라 공격을 피하고 짐승의 허를 찔렀다. 그 위에서 그는 빈틈을 포착하고 단호하게 창을 휘둘렀다. 칼날이 번쩍였고 단 한 번의 깔끔한 일격으로 그는 호랑이 장군의 목을 베었다. 이로써 그는 200번째 처치로 늙은 호랑이에게 느꼈던 빚을 마침내 갚았다고 말했다. 갑자기 시스템이 숨겨진 퀘스트 호랑이 부족의 숙적에서 그를 축하하며 그들의 고유 기술을 부여했다. 호랑이 도약을 손에 넣은 그는 호랑이 왕과의 결전이 임박했음을 믿었다. 그건 제쳐두고 그는 주위에 흩어진 호랑이 시체들을 보며 그 가치를 생각했다. 하지만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는 생각에 그는 흥분으로 가득 찼다. 잠시 후 호랑이 왕이 상두룡의 머리를 들고 돌아왔다.
하지만 땅에 시선이 닿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부족의 생명 없는 시체들을 보고 그 눈은 핏빛으로 변했다. 그러자 그 목에서 우레와 같은 포효가 터져나왔다. 그 분노에 찬 울음소리에 근처 사람들은 누가 저것을 분노케 하여 내려오게 했는지 물을 정도였다. 공포는 빠르게 퍼졌고 그들은 즉시 달아났다. 하지만 호랑이 왕은 입을 벌려 파괴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그 폭발은 주변 산들을 강타하여 무너뜨렸다. 그날 밤 유키는 새로 생긴 부에 대해 고민하다가 휴대폰 2대를 사기로 했다. 하지만 도축장을 지나가다 그는 불빛을 보고 킨 사장의 늦은 작업을 의아해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팔 물건이 있다고 신나게 알렸다. 하지만 인사 대신 갑자기 칼이 그를 향해 날아왔다. 그는 즉시 반응하여 몸을 숙여 피했다. 한 어린 소녀가 앞으로 나서며 그가 누구이며 왜 들어왔는지 물었다. 그는 대답 대신 사과를 요구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래서 그는 장난에는 훈육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지만 어두운 기운이 압박해오자 얼어붙었다. 그제야 그는 여러 고수들이 있었고 모두 적대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킨이 마침내 나타나 유키를 알아보았다. 거의 즉시 압박적인 시선들이 사라져 유키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의 관심은 킨에게로 향했고 킨은 그 소녀가 자신의 장난꾸러기 딸 유나라고 말했다. 아버지와 유키의 관계를 들은 후 유나는 물러났고 그는 그녀를 보내주었다. 그는 그녀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유키에게 이렇게 늦게 온 이유를 물었다. 유키는 황금 날개 호랑이 시체 39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킨은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들의 친분 덕분에 킨은 가격을 각각 32만으로 정했다. 그는 즉시 수락하고 킨에게 감사했지만 킨은 예의는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나중에 카드를 확인하면서 유키는 킨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은 것을 보아 비밀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모여있던 고수들도 그의 주의를 끌었지만 킨의 신중함 때문에 그는 참았다. 그래서 그는 결국 킨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며 떠나기로 결정했다. 한편 도축장 안에서 킨은 고수들에게 모든 것을 확인했는지 물었다. 한 명이 정확하다고 보고했지만 괴물왕의 시체가 다른 짐승들을 유인하는 미끼가 되었다고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킨은 각성자들은 정말 오만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진압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날 유키의 아파트 밖 첸이 다른 남자와 함께 도착했다. 그 남자가 이곳이 확실한지 묻자 그는 침착하게 그렇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미 유키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안 식탁은 다시 한번 음식으로 가득 찼다. 유키는 즐겁게 대화하며 릴리를 식사에 초대했다. 그 순간 시스템이 NPC 탐색 기능이 활성화되었다고 알렸지만 킨에 대한 호기심이 이미 사라진 뒤늦게 활성화되어 짜증이 났다. 그래도 그는 현명하게 사용하면 귀중한 보조 능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곧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릴리가 도착했다고 생각하며 문을 열고 그녀의 속도에 대해 무심코 말했다. 하지만 대신 낯선 남자 2명을 보자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는 즉시 그들이 누구인지 물었다. 첸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독특한 취향을 칭찬하자 그는 어떻게 자신을 아는지 물었다. 첸은 그의 무술 시연 때부터 지켜봤으며 협회 대표라고 말했다. 한편 첸 옆의 남자는 호랑이 요리의 향기를 맡고 다가가서 그런 재료는 드물다고 말했고 유키는 깜짝 놀랐다. 그는 유키가 그들을 모두 죽였는지 물었고 유키는 그렇다고 확인하며 떠나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참으라고만 말했고 유키는 그의 목적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갑자기 그의 몸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의자에 앉도록 강요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그는 남자의 힘이 자신에게 반응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시 후 릴리와 자신을 위해 준비한 식사였지만 그는 빈 그릇을 치우고 있었다. 갑자기 첸이 요리를 칭찬하며 유키가 식당을 열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키는 이 상황을 이용하여 식사비로 1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는 또한 그들이 허락 없이 쳐들어와 먹었다고 항의했다. 이를 깨닫고 첸은 자신과 장지구 무관장인 웨스를 소개했다. 웨스의 직함을 듣자 유키는 그가 비범한 인물임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그는 두 사람이 여기 온 이유를 물었다. 웨스는 유키의 실력을 칭찬하며 무관에서 자신의 제자로 삼겠다고 제안했다. 첸 또한 관장님이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부러워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는 감사만 표하고 각성의식에 참여하겠다고 고집했다. 이에 웨스는 그의 각성치가 0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그의 표정은 점차 험악해졌고 그는 힘을 방출하며 무술가의 힘을 무시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 순간 유키는 압도적인 기운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웨스를 보며 그는 두 번째 삶의 기회를 떠올리고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한편 웨스는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래서 그는 성공과 각성이 자신을 무술가로서의 길에서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웨스는 이 대답에 눈살을 살짝 찌푸렸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계속 주장했다. 뜻밖에도 첸의 갑작스러운 박수가 상황을 깼다. 그는 심지어 관장님의 기운 아래에서도 유키가 드물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을 언급했다. 웨스 또한 유키의 뛰어난 정신 상태가 그를 정말 흥미롭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지나가면서 그의 선택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에게 무관의 문을 열어두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다음날 자신의 통찰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자신이 개인적으로 불쾌할 것이라고 했다. 나중에 밖에서 첸은 웨스가 조언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드문 관대함에 주목했다. 웨스는 첸의 재능이 이미 5급에서 한계에 도달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유키는 그에게 한 줄기 희망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그는 유키가 언젠가 그 남자를 뛰어넘기를 조용히 바랐다. 한편 유키는 다소 우울했다. 자신의 음식을 놓친 그는 릴리에게 언제부터 그렇게 대식가가 되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순진하게 자신도 모르겠고 더 빨리 먹지 않은 그의 잘못이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또한 아직 성장기라서 식욕이 느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녀를 흘끗 보고 그녀가 정말로 크고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건 그렇고 그녀는 도시의 불안에 대해 말하며 그에게 떠나지 말라고 한다. 이것을 알게 되자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재빨리 물었다. 그녀는 유명 인사들이 왔다고 밝혔고 이것이 그들의 의심을 확신시켜 주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추측했던 일이라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갑자기 그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며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녀는 그의 훈련에 대해 알고 있지만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떠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간청을 들으며 그는 침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안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이 말을 듣자 그녀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자 그녀는 그가 친구이므로 안전하게 지내라고만 부탁했다. 그 후 그녀는 먼저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떠나는 것을 보며 그는 조용히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감사했지만 재앙을 속수무책으로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났다. 그는 휴대폰이 새 이메일을 알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을 확인했을 때 그는 6급 무술가에 걸맞은 웨스의 효율성에 주목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격렬한 폭풍이 갑자기 그를 둘러쌌고 그는 그 안에 삼켜졌다. 잠시 후 그는 단단한 땅 위로 떨어졌다. 주위를 둘러보며 그는 공기가 얼어붙을 듯 차가워서 여기가 어디인지 궁금해했다. 갑자기 누군가가 그에게 옷 한 벌을 던져주며 입으라고 재촉했다. 옷을 갈아입으며 그는 가상 공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얼음 같은 감각 때문에 믿기 어려웠다. 그 순간 그는 멀지 않은 곳에 거대한 짐승을 마주하고 서 있는 웨스를 발견했고 궁금해하며 그것이 무엇인지 의아해했다. 시스템은 즉시 그것이 북극곰왕으로 알려진 아종 몬스터라고 알려주었다. 그의 시선은 다음으로 자신과 같은 웨스의 창에 닿았고 배울 기회임을 깨달았다. 갑자기 북극곰왕이 귀를 찢을 듯한 포효를 내뱉었다. 웨스는 그저 침착하게 웃으며 창을 통해 기술을 활성화했다. 다음 순간 그는 전속력으로 앞으로 돌진했다. 북극곰도 돌진했고 두 형체는 격렬한 충돌 속에서 맹렬하게 부딪혔다. 웨스는 짐승의 힘이 보기보다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재빨리 깨달았다. 하지만 곰은 갑자기 발을 들어 엄청난 힘으로 땅을 부수었다. 그때 그는 이미 공중으로 뛰어올라 자신과 함께 소멸하고 싶은지 차갑게 물었다. 그는 창을 높이 들었고 먹구름이 위로 모였다. 번개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그의 무기 위로 직접 내려왔다. 단호한 움직임으로 그는 곰을 조준하고 그의 뇌전파를 발사했다. 그 힘은 파괴적이었고 아래의 땅을 짓눌렀으며 반면에 북극곰은 한쪽 눈을 똑바로 껴뚫렸다. 하지만 웨스가 땅에 착지한 후에도 북극곰은 살아남았고 그 분노는 더욱 격해졌다. 이것을 보고 그는 마침내 파령보라는 비기를 활성화했다. 순식간에 8개의 그림자 형체가 그의 몸에서 분리되어 짐승을 둘러쌌다. 유키는 웨스가 8개의 뚜렷한 그림자로 나뉘는 것을 놀라움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 후 각 분신이 동시에 창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들 모두가 북극곰 몸의 다른 부위를 공격했다.
공격이 끝난 후 예스는 살려주겠지만 다음번엔 목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그의 웃음소리가 그곳에 울려 퍼졌고 유키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갑자기 이에 소용돌이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소용돌이 치는 포털이 그의 방으로 직접 연결되자 유키의 놀란 외침이 울려 퍼졌다. 그는 갑자기 그 공간에서 쫓겨나 안으로 던져졌다. 남아있는 고통은 상급 무술가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에게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둘러싼 희미한 빛을 보고 생각하기를 멈췄다. 그가 아직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시스템은 그가 뇌전파와 파령보를 배우는데 성공했다고 선언했다.